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종필입니다. 이 사진은 그 2012년에 찍었어요. 날짜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2012년 12월 20날,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죠? 제가 그 전공이 입자 물리학인데요. 그 입자 가속기, 뭐 힉스 입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 그 제가 전공하는 건데 취미가 그 시사평론이 제 취미예요. 그래서 뭐 총선, 대선 뭐 이제 이런 중요한 선거 있으면 제가 이제 뭐 인터넷 매체에 그 선거 분석 기사 이런 거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2012년에도 그 19일 날 대통령 선거하고 밤 9시에 이제 선거 결과 분석 기사 쓰고 다음 날 아침에 모처에 가서 이제 그 포스터 찍는다고. 저때 제가 체중이 굉장히 줄었을 때, 최저점 찍었을 때. 네, 그래서 아주 제 마음에 드는 저는 인생의 그 사진을 하나 얻었는데 어제 이렇게 부산에 내려온다고 기차 타고 내려오는데 이렇게 그 다 보셨죠, 그죠? 이제 그 탄핵안 가게를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 보면은 제가 이 사진 찍을 때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되셨는데 몇 년 안 지난 것 같은데 또 그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참 인간 만사 참 새옹지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알파고 시대의 과학 한국. 올해 뭐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하나 꼽으라면은 사실 알파고 쇼크였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쇼크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쇼크를 받았는지 또 과학 전공자로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요. 제가 그 71년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리고 그 90년에 무작정 이제 상경해서 서울대 물리학과 입학을 했는데 지금도 가족들은 다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제 명륜동 그쪽이 제 나와버려요. 부산대 앞에. 네. 그리고 제가 학부를 5년 다녔어요. 어렵게 들어간 대학 빨리 졸업하면 억울할 것 같아서 한 해 더 다녔고 국립대 장점이 이제 등록금이 싸죠. 네. 그리고 네. 학교를 한 10년, 11년 다니면서 이제 그 입자물리 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30대도 파란만장하게 보내다가 이제 올해 3월부터 그 건국대 교양대학에서 이제 교양과학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딩 시절이 어땠냐면은 사직 제 고등학교가 저기 동인고등학교예요. 동인고등학교 아세요 혹시? 우리 학교가 배출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공유, 예, 도깨비, 그죠? 저도 애청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유명하신 분이 그 이철희 소장 썰전 나오셨던 심지어 국회의원 되셨죠. 네, 명문고등학교입니다. 산속에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4층이 교실이었는데 보면은 사직 야구장 전광판이 보여요. 9시에 자율학습 끝나고 막 쫓아 내려가면은 재수 좋은 날은 7회입니다. 와, 그러면 그냥 들여보내줘요. 7회 들어갔는데 제일 재수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연장전 갔을 때. 완전 대박 나는 거지. 네,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학교 문예부 가입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문학석학과에서 소개할 때 상록이라는 게 있었죠. 어, 그냥 글쟁이가 멋있어 보였어요. 그 다음에 교회 문학서클 가입한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 여학생 때문에 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부산 시내 고등학교가 한 50개, 50여 개 있었어요. 그 중에 남녀공학 거의 없었습니다. 여학생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학교 바로 옆에 사직여고 있거든요. 사직여고가 제 1학년 때 1회 졸업생 받았어요. 저희 학교랑 직선으로 100m, 80m. 예. 그러긴 했으나 어쨌든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그래서 여학생을 어떻게 만날 수 없을까? 문학서클 갔더니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들, 카리스마 넘치는 누나들이 쫙 있더라고요. 아, 여기 뼈를 묻어야겠구나. 그리고 열심히 그 문학서클 했었고, 그리고 덜컥 문예부장까지 했습니다. 어이없게도 제가 없는데 애들끼리 투표해서 저를 뽑았어요. 너 죽어보라고. 그래서 문예부장을 역임했고, 그리고 제가 물리학과 가려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학교 선생님한테나 애들한테나 나 물리학과 갈래. 그러고 노래 불렀는데, 제가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학력고사면은 과학 네 과목 중에 두 개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 저는 당연히 물리화학 선택하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물리지학반, 화학생물반 두 개를 딱 골라놨어요. 그래놓고 뺑뺑이 돌려서 그냥 강제로 집어넣습니다. 제가 화학생물 됐어요.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화학과 간 제 친구는 물리지학반.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일반 물리학을 배워야 되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야. 다른 애들은 고등학교 때 물리 다 배우고 가가지고 일반 물리의 절반 이상 고등학교 때 다 배우거든요. 이럴 때 굉장히 고생했어요. 제 친구한테 그랬죠. 아니, 내가 고등학교 잘못 들어가가지고 화학생물 선택한 바람에 지금 힘들어 죽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물리지학 선택했으면은 점수를 제대로 받았겠냐. 화학생물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을지 모르니까 그만 불평해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아. 근데 물리지학 선택했다가 점수가 안 나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학교에 감사하고 그냥. 네. 그리고 그 89년에 저 고3때 교장실 전거농성한 적 있어요. 싹수가 있었죠, 어릴 때부터. 89년에 그 정교조 사태가 생깁니다. 저희 학교가 사립고등학교인데 그 동네 향교 아세요? 모르세요? 동네 향교 알죠? 저희 학교 동인고등학교가 동네 향교 재단이에요. 유림 어르신들. 그 사립학교는 선생님도 오래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학교 선생님 중에 23분이 가입하셨어요, 정교조에. 부산 시내 최다 23분 가입하셨고, 그 중에 이제 3분이 잘리십니다. 그래서 3분이 징계받게 되는데, 그거 우리 선생님 자르지 말라고 이제 동문 선배들도 오시고. 예. 지금 같으면 공유 이런 사람도 왔겠죠. 그래서 어쨌든 선배들 오시고, 고3 때 여름 방학 때 그 이제 보충 수업 하다가 선생님들이 잘린다니까. 그 대부분 우리가 이제 존경하는 선생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장실 앞에 복도에 쭉 이렇게 앉아가 선생님 징계 처리하라고 막 이제 이러고, 교장실까지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부당한 징계 처리하라고 막 이제 막,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때 딱 가운데 앉아 계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첫 마디가 자네들 가르친 선생 자른다고 하니까 그 얘기 듣고 자네들이 이렇게 몰려온 거 보니까 우리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된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정법 위반이라 자기도 어쩔 수 없다, 안타깝지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면들이 저 어린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 이게 나는 군사불체라고 배웠는데 이제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쫓겨 나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감, 이런 게 되게 어린 마음에 상처로 많이 남았었고, 저희 학교가 나름 그때 명문이었어요, 정말로. 제가 이듬해 이제 그 대학 입학할 때 저희 학교에서 서울대 몇 명 갔냐면 26명 들어갔어요. 현역 12명. 현역 1등부터 12등 다 들어가고 재수 삼수 합해서 14명에서 총 26명 들어갔어요. 부산 시내 최다. 그때 해운대 고등학교가 20 몇 명인가 들어가고 저희가 제일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정교조에 23분이나 가입하셨다는 거. 그게 훨씬 더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참 학생을 위한 교육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구나라는 게 평생의 그 어떤 짐 내지는 어떤 그런 걸로 남아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런 일을 겪고 대학에 딱 들어갔더니 이게 서울대죠.
여기 이제 보면은 이렇게 그 무슨 행사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이 세모난 여기 삼각천을 내 겁니다. 삼각천을 내고서 막 이렇게 뭘 쓰는데, 제가 입학할 때 8, 9년에 그런 난리를 치고 입학하러 딱 갔더니 여기 이제 이런 걸 걸어놨더라고요. 총학생회에서 여기 이제 이렇게 자 나올 때가 됐는데, 이런 글이 생겼어요. 창교육 첫 세대의 입학을 환영합니다. 아 저것도 보니까 이 선생님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저 글귀가 제 대학 생활에 아주 그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는 어떻게 했느냐? 무지하게 열심히 했죠, 당연히. 아이고 막 넘어가네요. 예,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말하고 일요일에는 뭘 해야 되냐면은 문예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주 모여서 상록 독서 토론해야 됐거든요. 그 문예부장이 가장 큰 역할이 뭔지 아세요? 문예부장, 학교 문예부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예? 응? 어떻게? 잘 안 들려요.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여고 축제 때 그 여고 문예부 시화전에 꽃다발 들고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문예부장의 특권입니다. 꽃다발 들고 가서 증정하고 음료수 받아 먹는 거. 요거 주말에 해야 돼요. 주말에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중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주말에 공부할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문예부 생활하는 게 열심히 공부하는 굉장히 좋은 동기가 됐습니다. 딴 거 정말 좌우오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말에 놀아야 되니까. 주중에 무조건 열심히 열공. 제가 국어를 진짜 못했습니다. 국어. 특히 제가 이공계라서 고어 있죠. 고어 쥐약이었어요. 막판에는 이제 딸리니까 그냥 무조건 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력고사 시험 볼 때 외우면 다 됐어요. 시험 문제가 예를 들어서 그 관동별곡 있죠. 관동별곡에 딸린 문제가 보통 3문제 4문제 나와요. 그런데 항상 나오는 문제 그거죠. 이거 정철이 이동한 순서대로 배열하라. 정말 개짜증.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니까 그냥 다 외워버렸어요. 저 아직도 첫 구절 기억나요. 강호의 병이 깊어 듀님의 누웠더니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맞디시니 어와 형은이야 가디록 만극하다. 미쳤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외우고 나니까 이제는 관동별곡이 두렵지가 않아. 제발 관동별곡에서 문제 좀 많이 나와라. 그래서 4문제 나오면 1분 안에 다 풀었어요. 영어도 진짜 지지리도 못했습니다. 제가 어학에 별로 그게 없나 봐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3년 동안 본 영어 책이 20권이 넘어요. 20권이 넘는데 지지리도 점수도 안 나오고, 수학은 조금 잘했어요. 그래서 정석은 한 3번 정도 보고 온갖 문제지 다 풀고. 수학은 제가 학력고사 75점 만점에 이제 운 좋으면은 뭐 만점도 수시로 받고 뭐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어학 때문에 제가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험 운이 좋은 편이에요. 시험 운이 좋아서 학력고사 시험을 잘 봐가지고 이렇게 대학에 잘 들어갔는데 1학년 때 정말 천국보다 좋습니다. 야, 참.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천국보다 좋은 세월이었고, 내 인생에 다시는 이렇게 좋은 시절이 안 올 거다라는 걸 자각하면서 열심히 놀았어요. 그리고 2학년부터 4학년까지 열심히 학생 운동을 하고 네. 여러분 그 제일 재미난 구경이 뭐냐면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학생 운동이었어요, 당시에. 정교조 선생님에 대한 어떤 마음의 빛, 그런 어떤 고3 때 충격 이런 게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 나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학생 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5년 대학을 다니고 이제 대학원 입시 준비를 해서 그 대학원에 갔는데요. 제가
가장 사실 학생 운동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저거예요. 시험 점수로 측정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들이 학생 운동하다 보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니까,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교과서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그냥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사람들 이렇게 모으는 능력, 뭐 글 쓰는 능력, 오만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입학하고 나서는 와, 내가 그래도 서울대에 들어갔고 물리학과, 여러분 지금 물리학과, 서울대 물리학과 지금 별 볼 일 없어요. 제 들어갈 때는요, 그 가장 높은 곳에 빅3가 그 의학과, 전자공학과, 물리학과였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지금 기준으로는. 저희 학과 80년대, 90년대는 한 2, 3년에 한 번 전국 수석이 나고 그랬었어요. 88학번인가? 그때는 학과 입학 등수하고 전국 등수가 같았어요, 선배들이. 한 1등부터 한 7등 정도까지는. 그리고 1학년 때 뭐 미적분학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미적분학 평균 점수가 수학과 평균 점수보다 10점이 높아요, 저희가. 화학과보다 일반 화학 점수가 10점이 높아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그렇게 기고만장했는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가졌어요. 저희 뭐 선배, 동기들, 후배들도. 그런데 학생 운동 해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측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 사람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고 뭔가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는 교과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잘 치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저의 그 자만심 이런 게 많이 무너졌어요. 와, 정말 세상엔 뛰어난 사람이 많고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시험 쳐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대학원에 가서 입자물리 이론을 전공했는데 실험은 하기 싫었고요. 근본적인 거 하고 싶었고, 양자역학 점수, 양자역학이 되게 중요해요. 양자역학 점수가 나쁘지 않았고, 연구실 아는 사람이 많았고, 교수님 마음씨가 좋았는데 처음 딱 찾아가니까 교수님이 저한테 처음 한 질문이 이거였어요. 집에 돈 많냐? 없는데요. 왜 하려고 그러니? 그냥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석사, 박사 하면서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과학 현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게 됐어요. 하나씩 알게 됐는데 그 현실이 어떠하냐?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할게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유행했던 영화 넘버 3, 지금 모르시죠? 네, 모르셔도 돼요. 90년대 그 한국 조폭 느와르의 세상을 열었던, 그리고 지금 충무를 주름잡고 있는 이제 뭐 한석규, 그 송강호, 최민식 이런 사람들이 나왔던 영화고, 왜 이 영화가 또 이제 그 제가 좋아했냐면, 여기 조폭 영화인데, 조폭 코미디 영화인데 조폭이 다 부산 사투리를 써요. 이제 서울 생활하고 있는데 부산 사투리는 굉장히 정겹잖아요. 정겹고, 여기 이제 그 장면이 보면은 이 송강호가 이렇게 조폭, 부산 출신 조폭인데 이렇게 애들 자기 똘마니를 데려놓고 이제 일장 훈시를 하는 장면, 그 유명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현정아는 무조건 현정아야 막 이러면서 토달지 마라 이런 거죠.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만 하더라도 부산 사람 3명 모이면 꼭 성광호 같은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가 넘버 3가 이 대사가 정말 주옥 같은 대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원 선후배끼리 술 먹다가 이제 그때 유행했던 놀이가 뭐냐면 넘버 3 대사 외우기예요. 송강호가 애들 모아놓고 대략 그 영화 러닝타임 몇 분 지점에 무슨 대사를 친다. 그거 이제 막판에 보면은 뭐 이제 뭐 최영희라는 뭐 이제 그 가라데 고수 막 그 일하는 대사도 되게 유명해요. 그런 걸 막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술 먹다가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 그 대사가 아니고 이 대사다, 이렇게 싸움이 붙어요. 남자애들 참 쓸데없는 걸로 많이 싸웁니다, 술 먹다가. 자존심 무지하게 세가지고. 그것도 우리 물리학과 애들은 외우는 거 잘하는 걸로 시험 잘 봐서 온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요. 내가 잘 외운다, 기억 잘한다.
그리고 티격태격 싸우다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냐면 비디오방 가요. 비디오방 가서 이거 보고 확인합니다. 누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래서 비디오방 가서 50번 본 친구가 있어요. 저 영화를. 저도 한때는 그래서 이 영화의 그 핵심 부분 대사는 상당히 많이 외웠었어요. 한 30분 분량 대사 외우고 그랬어요. 저도. 지금 기준 생각하면 미친 짓이죠. 누구 대사가 맞느냐? 10초 안에 그냥 끝납니다. 검색해보면 되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달달달 외워봤자 이젠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미. 어? 왜 학력고사 문제, 관동별곡을 외워야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냐는 거야. 어? 검색이 안 될 때는 그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그때 얘기했던, 그때 시대가 원했던 인재는 어떤 인재냐면은 검색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너 불러, 야, 관동별곡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 이거를 궁금했던 거야. 위에 사람이 궁금해하면은 그거를 0.5초 만에 대답해 줄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외우는, 누가 뭘 잘 외우느냐, 이걸로 사람의 능력을 평가했던 거예요. 어? 근데 지금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야.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데 왜 그걸 우리가 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이 알파고가 나와가지고 이세돌이 이겨버렸습니다. 저는 동네 바둑밖에 못 둬요. 근데 이세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거든요. 근데 마침 이 대국이 이게 이제 3월 9일 개강 그 다음 주였어요. 그래서 이 대국 자체는 이제 그 몇 달 전부터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제가 개강할 때 학생들한테 제가 과학의 원리, 과학사 뭐 이런 수업할 때 개강 첫날 학생들한테 이걸 보여줬어요. 다음 주에 세계 대결이 펼쳐진다.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상 이 대국 첫날에 마침 대국 시작하는 때 제가 그 수업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수업 중간에 기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동네 바둑밖에 못 두지만 와, 이건 어떻게 컴퓨터가 이렇게까지 줄 수 있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중요하다라고 대비하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 대비가 돼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보를 딱 보는 순간 완전히 맛이 갔어요. 멘붕. 거의 그 충격이 거의 한 일주일 넘게 갔습니다. 저도. 이미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보면은 한국형 천재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암기 잘하는 거죠. 관동별곡 누가 잘 외우나? 누가 영화 대사 잘 외우나? 이걸로만 사람들 측정해 온 거잖아요. 계산 잘하는 거. 그죠? 우리는 특히 이제 이공계는 암산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선행학습 잘하죠. 규칙 잘 따릅니다. 이거 잘하면 한국에서 천재라고 불러왔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새로운 규칙 못 만듭니다. 정작 중요한 건 저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노벨 과학상이 없는 이유가 저거예요. 제일 마지막 거. 제가 건국대 가니까 자주 듣는 얘기가 이겁니다. 여러분도 자주 보셨죠? 저 서열에 보면 건국대가 없어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스트레스예요. 왜 우리는 못 올라? 요새는 많이 올라갔다고 하긴 하는데, 아니 생각해봐.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짓을 해가지고 한국형 천재를 서영고가 다 데려갔는데, 그래서 서울대가 뭐 얼마나 대단한 대학이 됐습니까? 왜 우리 여전히 이러고 살아야 되냐는 거지. 지금 알파고 시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우리끼리 이제 뭐 하는 짓이냐는 거지. 그래서 한국은 정말 이게 한국형 천재라는 것도 그 기준도 어이가 없는데, 게다가 천재가 태어나기만 또 기다리고 있어요. 뭐 김연아 경우도 마찬가지고. 알파고 충격이 있었을 때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세화 천재가 왜 AI 연구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건 욕심이 지나친 거지. 그죠? 그냥 하늘에서 새로운 제2의 김연아, 제2의 이세돌이 태어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 짓도 안 하고.
한국은 오히려 무슨 연맹이나 이런 데가 아무 짓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일이긴 해. 참, 그렇긴 한데 너무들 해요. 너무들 해. 그리고 과학계에서는 아직도 이분 타령만 하고 있어요. 이휘소 박사. 저분이 언제적 사람인데 77년에 돌아가셨어요. 40년 전에 이미. 그리고 저분은 어차피 아메리칸이에요. 이휘소로 유명한 게 아니라 벤자민 리로 더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 하죠. 한국이나 위대한 과학자 이휘소,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그 낳아주기만 했어요. 낳아주기만 했지 뭘 한 거예요 도대체? 어?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지금 70년대 코리아가 무슨 지금보다 훨씬 더 국제적인 인지도도 낮고 이럴 때 아니에요. 그죠? 그 엄한 시절에 미국은 제3세계 아주 가난한 나라의 애들 데려다가 세계적인 과학자를 키운 거 아니야 미국이.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우리는 그럼 지금 제3세계 인재를 데려다가 세계적인 과학자를 키울 수 있느냐? 좋은 나라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한국인 유전자가 어떻고 저떻고 막 그 따져봐야 뭐예요? 그렇게 뛰어난 유전자를 타고났는데 왜 이 모양이야? 유전자 타령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좋은 세상, 좋은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는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 좀 못 살고 이런 나라의 사람들 데려와다가 세계적인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인 거잖아. 그런 사회에서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일들 할 수 있겠죠. 예? 최근에 왜 그 나사에서 중요한 발견했다고 발표한 것 중에 화성에 소금물 흐른 흔적 있다. 그거 밝혀낸 사람이 네팔 출신의 대학원 학생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외국에서 뭐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럼 네팔이나 인도네시아나 여기 있는 학생들 데려와 가지고 그런 세계적인 성과 낼 수 있어요?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 지금 이런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한국형 천재를 잘 외우고 문제 잘 풀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인재를 독점해온 서울대가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은 올해 3월달에 그 서울대 자연과학대에서 이렇게 컨설팅을 맡겼어요 석학들한테. 그랬더니 뭐 이렇게 이제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언제 노벨상 받냐 이런 것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컨설팅을. 뭐 인기 있는 연구에 집중을 하고 뭐 이제 추종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뭐 교수 채용과 승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모험적인 연구를 하지 못하게 하고 대발견할 가능성 줄일 것이다. 그래서 교수들이 정년 보장받고 안주주의 연구에 안주해서 창의적 연구하지 않고 대학원 수업에 교수자가 너무 적고 박사 연구자의 지원이 열악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게 많은 사람 데려가봤자 별로 좋은 평가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고 같은 그 몇 달 뒤에 그 나온 기사인데 지금 제목이 이렇습니다. 타이틀이 이렇고 이게 그 네이처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네이처 학술지에서 자기 자체로 만든 그 인덱스를 가지고 이제 그 교육기관 뭐 연구기관 랭킹을 매긴 건데 이거는 뭐 네이처지의 특성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2012년부터 지금 2015년까지 랭킹 변화 쭉 보이죠. 특히 이거는 이제 중국의 대학들하고 서울대하고 비교를 하는 건데 뭐 그냥 디테일은 안 봐도 뭐 추세가 확실합니다. 추세가 확실해요. 그래서 그 기사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 대학이 이공계 분야에서 한국 대학 수준을 넘어섰다. 이게 지금 2016년 5월자 기사인데 작년까지는 뭐 제조업이든 뭐 IT든 기초과학이든
이런 데서 중국하고 한국을 비교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중국이 한국 턱 밑까지 쫓아왔다. 이게 작년까지의 그 서술 태도예요. 올해부터는 다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넘어섰다로 다 바뀌었어요. 거의 분야를 막론하고. 그래서 뭐 보면 중국대 괄목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서울대 이공계가 중국대 약진의 위기감이 있어서 자연대 공대 학장 부학장이 6, 7월에 이제 중국에 직접 방문하기로 했어요. 중국이 왜 이렇게 잘하나 하고. 그래서 이게 서울대 이공계 학장단이 한꺼번에 중국을 찾는 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덱스 결과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은 지금 네이처 인덱스 기준으로 전체 50위권에 진입한 중국 대학이 7개. 여기 들어가 베이징대만 있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난징대, 뭐 그다음에 여기 뭐 난카이대. 여러분 못 들어봤죠? 그죠?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는 57위로 더 떨어졌어요, 지금. 어? 이런 상황에서 뭐 서영고, 서성한 이렇게 지금 서열을 매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또 우리는 또 현실의 문제니까 그죠. 제 조카들도 지금 다 입시생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만 그 현실의 문제긴 한데, 조금 길게 보면은 이러다 그냥 우리 다 망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게 보세요. 서울대 이공계 한 대학원생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베이징대 칭화대 경쟁했는데 지금은 중국 2부 리그 대학에도 밀리고 있다. 지금 이게 2016년 현실이에요. 세상은 정말 이렇게 눈 튀어나오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물함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지. 다른 현실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학 정보 공시세트에 보고된 이제 161개 대학, 그 전체 대학 한 200개 조금 넘죠, 그죠? 그 중에 이제 정보 공시 보고한 160개 대학 중에 수학과 58개, 화학과 61개밖에 안 돼요. 영문과, 전자공학과 이런 거는 거의 160개 이렇게 있습니다. 수학과 화학과 이렇고 제가 전공한 물리학과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과학 분야는 과학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냥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뭐 대학의 이제 현실인데 사회적으로는 어떠냐? 사회적으로 제가 이제 뭐 무슨 이런저런 과학계 뭐 무슨 뉴스가 있으면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2011년 같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힉스 입자 그 소립자에서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연합뉴스 기사가 전화해가지고 이걸 초등학생도 이해하게 설명해 달래요.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이해 그 힉스 입자가 2012년 발견돼서 이때는 이제 노벨 물리학상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그 발표하는 날에 그 방송국 기자가 전화해가지고 노벨상 수상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달라 그럽니다. 저게 8시 뉴스였어요, SBS. 그래서 나름 공중파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공손하게 대답해줬습니다. 아주 공손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딱 끊고 나서는 그랬죠. 옆에 있는 선배한테 아니 저게 한 문장에 설명이 될 거 왜 노벨상을 줬겠어. 뭐 우리끼리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때 이제 뭐 중력파 관련된 뭐 얘기가 좀 있었을 텐데 이때는 드디어 유치원생까지 내려갔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런 요구들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역으로 물어요. 아니 초등학생들한테, 초등학생 있어요 혹시? 초등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위화도 회군이 왜 일어났는지 아니면 사도세자가 왜 뒤주에 갇혀 죽었는지 그거 초등학생한테, 초등학생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제가 다른 강연 가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 사례를 소개하면서 아니 초등학생이 위화도 해군에 대해서 그거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한 문장 얘기할 수 있어야 겠더니 앞에 앉은 초등학생이 손을 딱 들고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습니다. 우리 학교 우리나라 초등학생도 수준이 정말 높구나. 제가 사례를 잘못 들었어요.
이 세상에는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해하기에 굉장히 지적으로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지만 그럴 만한 고통을 감수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게 많습니다. 현대과학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현대물리학은 이미 100년 이상, 상대성이로 양자각 나온 게 100년이 지났어요. 그 1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있었고, 특히나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100년 전입니다. 왜 이거를 초등학생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쉽게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예를 들면은 저도 의학이나 법률 용어 이런 거 막 나오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거 찾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뭐 현안인 거 뭐 탄핵 소추안, 소추가 법적으로 전문적인 용어예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탄핵 소추라는 말에 대해서 그거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정도의 단어, 이 정도의 개념은 지성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은 안 그래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의 현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과학을 대하는, 초등학생이 이해할 정도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과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문장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깝깝한 현실이 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저도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제가 박사학위를 2001년에 받았는데, 그럼 20세기에 제가 과학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았는데 지금 대학에서 21세기 학생들 가르쳐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알파고 시대에 이런 자격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직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한 가지 사례가, 이게 그 알파고 때 KBS에서 이제 그 대국 중일 때 KBS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자, 요거 만든 PD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PD인데 위에서 오더가 내려온 거예요. 막 흥행이 되니까 사람들 관심이 많고 알파고가 계속 얘기하니까 관심이 집중되고, 그래서 위에서 오더가 내려온 거예요. 빨리 특집 프로 하나 만들어, PD한테. 근데 그 PD가 여자분이었는데 바둑을 몰라요. 신방과 출신이라 인공지능 전혀 모릅니다. 바둑도 모르고 인공지능 모르는 PD한테 이걸 시킨 거예요. 근데 이 PD가 거의 날밤을 새면서 일주일 안에 뚝딱뚝딱 만들어내요. 짧은 시간에 만든 것 치고 되게 잘 만들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알파고 시대에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사회에 나갈 때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분야, 새로운 지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널릴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우고 전공했던 내용만으로는 세상 못 살아갑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분야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할 수 없어요. 내가 모르는 것들, 필요하다면 내가 모르는 걸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캐내고 그거를 다시 내가 재구성해서 새로운 컨텐츠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는 뭐가 중요하냐? 그냥 딸딸딸 외우고 계산 잘하고 그냥 이렇게 한 분야, 정해진 한 분야에서 내가 뭘 이렇게 지식이 많고, 이거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지. 공부하는 방법과 열정, 그걸 재구성하는 능력, 이런 메타 학습적인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한국은 이런 걸 너무 안 키워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 바로 과학이에요. 과학이 이제 원리로서의 과학, 이런 현실을 분석하고 예측을 하고, 그죠? 검증을 하고 이걸로 이제 피드백을 줘서 다시 예측을 하고, 이 순환 과정이 이루어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눌리우스 베르바, 영국 왕리밖에 모토인데
누구 말도 쉽게 믿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 대학원에 가면은 항상 그런 걸 가르칩니다. 논문도 절대 믿지 마라. 책도 믿지 말고 자기가 확인하고 확신이 살 때까지 아무것도 믿지 마라 그래요. 그게 그 검증의 과학적 검증의 중요한 자세고, 이것이 잘 이루어져 있기, 선순환이 잘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과학이 가장 성공적인 학문으로 남아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로지 이렇게 여기서 얻은 결과만 지금 우리 관심이 있죠. 과학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익혀야 우리가 새로운 분야의 학습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유의미한 정보를 캐내서 새로운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학 공부가 중요한 거는 과학적 내용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과학의 작동 원리를 체득하는 것도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뭐 장난감으로 치면 그게 완제품 완구보다도 이제는 레고 블록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그 제가 20세기에 20세기 말에 대학원, 제 박사 97학번인데 박사 과정에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가 외국 이렇게 학회 나가면은, 그러면은 외국 학회 가면요, 교과서 저자들, 유명한 교과서 저자들, 유명한 논문의 저자들, 그 프런티어에 있는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쫙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진짜 놀랍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직접 보고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받을 때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과학 공부를 할 때 뭔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학 체계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것부터 가르쳐요. 지금 너네가 배우고 있는 물리학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니? 얼마나 파워풀한 줄 아니? 이런 걸로 가르쳐요. 책의 아름다움. 그래서 이 책의 아름다움 속에서, 그 속에서 열심히 문제를 풀죠. 한국 학생 저거 잘합니다. 선행학습을 통해서 온갖 스킬 다 알고 있어요. 되게 잘 풀어요. 암산도 잘해요. 여러분 정도의 암산 실력이면 미국 가서 천재 소리 들어요. 정말 잘해요. 잘하는데 제가 그 외국 학회 가서 느꼈던 가장 그 좀 놀라운 점들이 뭐냐면은, 외국의 석학들, 정말로 프런티어 석학들은 뭘 고민하냐면은, 이 체계 밖에 있는 거, 체계가 설명하지 못하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부터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다, 우리가 지금 이 모른다, 모르는 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먼저 얘기합니다. 약기 달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로부터 과제를 설정을 해줘요.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저거를 잘해요 외국의 석학들은. 이거를 하려면 이 체계 자체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아우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대가가 하는 일입니다. 한국에는 저런 대가들이 거의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이 기초과학을 공부하려면 외국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과제를 설정하면은 여기서부터 학습을 하고 새로운 직습을 만들어내요. 자, 이거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는 책의 바깥에 있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공부해서 저게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야. 우리 배운 책의 바깥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때는 정말로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를 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서 정보들을 엮어가지고 내가 정말로 의미 있는 새로운 지식을 엮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국 애들이 저걸 잘해, 선진국 애들이.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결과가 이렇게 돼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지, 걔네들은.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규칙을. 우리는 뭐예요? 남들이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그 속에서 계산만 해요.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도 필요한데, 정말로 알파고 시대에 중요한 거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것들로부터 새로운 걸 학습해서, 모르는 것들을 모아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서 새로운 체계를 만들 수 있느냐. 원래 이건 사실 선진국의 대단한 과학자들이 해왔던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걸 지금 안 한 거지. 못 하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알파고의 압력 때문에 더더욱 이런 능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노벨상을 못 받느냐면은, 자 보세요. 체계를 넘어서야 돼요. 체계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체계의 프론티어에 있어야 돼요. 우리 체계의 한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프론티어가 하는 게 뭐예요? 한계를 아는 거죠. 한계, 바운더리를 한번 찍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학 공부에 관심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프론티어가 어딘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겁니다. 분야별 프론티어가 어디냐. 그 안에서 아주 웰 이스태블리시된 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지금 프론티어가 어딘지를 보셔야 돼. 그래야 거기서부터 새로운 체계를 만든, 그게 이제 오리지널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것, 지금 우리는 좀 심하게 말해 흉내만 내고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게 오리지널리티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노벨상 없는 이유가 저거에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서. 여러분 뉴스 보면 한국에 누가 뭐 노벨상 유력하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그 분야 전공자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야 진짜 너네 교수 노벨상 받을 수 있냐? 그러면은 그 친구 한 얘기가 미국에 있는 2명이 죽고 일본에 있는 1명이 죽고, 그러면은 우리 교수한테 순서가 돌아와. 대부분 그래요. 오리지널리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노벨상은 그 상황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만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또 그 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딱 한 번만 좀 제대로 미쳐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제가 아는 송호준 작가, 공대 출신인데 얘는 인공위성을 지도를 한번 쏘아올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제 인공위성을. 그래서 펀드를 해가지고 이게 자기가 1억을 모아가지고 러시아인가 프랑스인가 로켓 대여해가지고 직접 자기가 만든 인공위성 쏘아올렸어요. 그래서 라디오스타에도 나왔었죠.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인데 하는 거예요. 얘는 또 그 예술적 퍼포먼스로 한 거예요. 이거를. 공대 출신이긴 한데. 외국의 다른 사례,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21년 동안 컴퓨터 주변 기기를 몸에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 모뎀, 하드드라이브, 키보드, 마우스, 소형 컴퓨터 이런 걸 몸에 주렁주렁 달고 다녔어요. 왜 저런 애들이 지나다닌다 생각해봐. 미친놈이지. 그런데 구글에서 저 사람이 눈에 들었던 거야. 왜냐하면은 구글에서 이런 걸 만들려고 했거든요. 구글 글래스 웨어러블 컴퓨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최적임자가 누구겠어? 21년 동안 컴퓨터 주변 기기 달고 다니는 사람이 제일 잘할 거 아니야. 웨어러블 하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따라가요? 그래서 구글 글래스 개발의 주역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이. 근데 한국적인 상황은 뭐예요? 약간 미친 척 하면은 정말 미친 줄 알죠, 사회가. 그런 풍토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개성을 존중해 줘야 되고, 쟤는 정말 저기에 열정이 있구나. 그거를 북돋아주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한국은 여전히 그렇지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좀 그런 주위의 시선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밤새서 일하더라도 즐겁고 신나는 그런, 내가 한 번쯤 나도 모르게 미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미쳤는지도 모르는데 빠져든 일, 남들이 보면 너 미쳤구나라고 하는 일들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인생에 남는 겁니다. 나이 들면 힘들어서 안 돼요. 그것도 젊을 때.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결국 저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다 저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한 번은 미쳐보라는 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또 주어진 체계 바깥으로 한번 나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성세대로서 참 죄송하긴 한데 이런 안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죄송하긴 한데 이 나쁜 틀을 한 번은 바깥쪽으로 나가서 바라보는 좀 그런 용기와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